안녕하세요.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4, 이명박과 김경준의 소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꽤나 복잡합니다. 에피소드 3까지는 좀 단순하게 따라오셨을 텐데, 에피소드 4는 조금 복잡하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좌파 언론들이 여기서 온갖 루머와 온갖 소설을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참 옛날 이야기지만 2018년에 이런 게 다시 드러났다는 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채권자는 옵셔널 벤처스가 되겠죠. 옵셔널 벤처스의 주주들은 김경준의 주가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입니다. 따라서 옵셔널 벤처스는 채무자 김경준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두 번째는 다스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는 190억 원 중에 50억만 받고 140억 원은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스가 채무자입니다. 세 번째는 LKE 이뱅크입니다. 이게 LKE 이뱅크가 뭐냐면 거기 이뱅크 코리아닷컴 중에 전산 개발하는 요 회사죠. 요 회사는 이제 청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요. 청산하려면 이제 지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그 LK 이뱅크는 김경준한테 청산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명의 채권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있는데요. 김경준한테 투자한 사람은 다스뿐만 아닙니다. 여러 명이 투자했습니다. 심택도 있고요. 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변제를 받아갑니다. 돈을. 대표적으로 이제 심택이라는 회사가 김경준에 투자했는데 심택이라는 회사가 김경준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김경준이 놀라서 얼른 갚죠.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김경준하고 채권 채무를 얽힌 사람은 바로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옵셔널 벤처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의 다스, LK 이뱅크.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명박이 서울시장, 기타 권력자로서 압력을 행사했다면은 다스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김경준한테 바로 받았을 거예요. 다스가 이 채권자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압력을 행사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겁니다. 김경준이 돈이 부족한 건 맞지만 돈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이 만약에 다스가 자기 회사고 정말 압력을 했다면 심택처럼 돈을 받아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좌파 언론의 주장이 허구성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선 형사소송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날 김경준은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요. 아까 전 말씀드린 심택이 고소를 합니다. 김경준을 고소를 해서 돈 내놔라 하니까 김경준이 못 준다. 그러니까 김경준이 검찰에 이제 잡혀 들어가서 검찰이 돈 갚던가 구속되던가 하니까 김경준이 이제 아차 싶어서 심택한테 돈을 주고 풀려난 다음에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2001년 12월 20일입니다. 여기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김경준이 주가 조작했다는 것을 서울중앙지검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 주가 조작한 걸 알고 2002년 3월 15일에요. 근데 김경준이 이미 미국으로 도망간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중지 결정을 합니다. 또 2004년 1월 17일에 한국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김경준 인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006년 10월 24일 날 김경준은 미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인신보호 요청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에 있는 정부가 김경준의 인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김경준의 국가인 미국에서 내 인신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하죠.
근데 2007년 1월 18일날 1심 미국 법원은 김경준 요청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패소한 김경준은 다시 항소하죠. 그런데 2007년 10월 1일, 당시 2007년 12월 19일날 대선이 있었습니다. MB 대선입니다. MB 당선됐죠, 그때. 그리고 대선 직전 10월 1일날 갑자기 인신보호 요청인 항소를 취하하고 귀국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크게 됐죠. 그래서 귀국하고 결정되면 어차피 이때 기소 중지한 게 있었잖아요. 이때는 주가 조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속은 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경준의 이제 감옥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자서전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최근에 그 쟁점이 되는 건 민사소송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민사소송의 무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채권자 아까 좀 세 가지였잖아요. 옵셔널 벤처스, 다스, LK였는데 미국 검찰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옵셔널 벤처스는 일반 소송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압류 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김경준이 재산을 우선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에서 이겼을 때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김경준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집행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옵셔널 벤처스는 이렇게 보전 소송하고 본안 소송을 합니다. 다스도 마찬가지겠죠. LK이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 소송은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됐을 때 미국 검찰은 김경준의 재산에 가압류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검찰은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된 거를 몰수해가지고 재산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소송을 하는데 크게 해서 4개의 절차가 거의 동일한 쟁점으로 진행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소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 검찰이 이렇게 불법 행위일 경우에 가압류를 하게 되니까 당사자들은 가압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딱 미국 검찰이 잡아놓고 나눠줄 테니까요. 그래서 1심 민사본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5월 30일에 다스는 1심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2004년 2월 27일에 LKE가 1심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2004년 4월에 미국 검찰이 1심 민사몰수 소송을 제기합니다. 2004년 6월 1일에 옵셔널 벤처스가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채권자 4명이 모두 다 1심 민사본안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거는 미국 검찰이었습니다. 2007년 3월 13일에 미국 검찰은 1심 민사 몰수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미국 검찰은 물론 항소하고요. 그런데 이때 다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검찰이 저 가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는 두려워서 스위스에다가 김경준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때 스위스 계좌 2개의 압류에 성공을 합니다. 그 계좌 1은 한 150억 원 정도 있었고요. 계좌 2는 한 35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경준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스는 2007년 4월 27일. 그렇다면 옵셔널 벤처스하고 LKE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가압류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사소송이면은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가압류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옵셔널 벤처스하고 LKE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인지대가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좀 납득할 수가 없는데 아마도 미국 검찰이 항소할 테니까 여기서 이기겠지 하고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좀 여유있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다스 이명박 거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변호사 이름이 메리 리 변호사입니다.
옵셔널 벤처스에 소송되긴 했는데요. 인지대가 부족해서 가압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나머지 채권자들의 1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에 다스는 패소합니다. 이유는 미국 검찰의 1심 패소 사건과 쟁점이 같다는 겁니다. 사실 판단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같으니까요. 동시에 2008년 2월 19일에 옵셔널 벤처스는 1심 민사소송에 승소를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배심원 판결이라는 거죠. 그 배심원들이 별도 사실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제로 2007년 10월에 김경준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잖아요.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김경준의 불법행위 증거들이 이때쯤에 이제 민사 증거로 사용되기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셔널 벤처스가 1심이 민사소송을 승소하게 된 거죠. 결국 김경준이 주가 조작 범죄를 하고 기타 돈을 안 갖고 한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김경준이 패소할 거라는 거는 명확 관여하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죠.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증거들이 형사소송 자료, 그런 기록들이 미국 재판에서 민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만 되면 바로 소송은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2008년 4월 21일입니다. LKE뱅크는 옵셔널 벤처스의 승소금에서, 옵셔널 벤처스 이겼잖아요. 승소금에서 손해배상을 나누기로 하고 손을 취합니다. 이걸 보면 특이한 걸 여기서 체크할 거는 LKE는 옵셔널 벤처스하고 한 편이에요. LKE는 누구죠?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의 청산 채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옵셔널 벤처스 한 편을 먹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류 인터넷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면 LKE뱅크는 상식적으로 다스와 스위스 계좌 압류에 동참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참가 안 하고요. 승소한 LKE뱅크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좌파 언론들이 헛다리 짚은 거 아닐까라는 아주 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1심 소송이 나면 패소한 사람은 항소심을 진행하겠죠. 근데 항소심에서 1심이 모두 파기환송됩니다. 한번 볼까요? 2008년 6월 11일입니다. 옵셔널 벤처스 항소심에서 옵셔널 벤처스 1심은 파기환송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마 배심원 선정 위법일 겁니다. 증거법 위반 사유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보통 배심원은 이제 공정한 걸 위해서 어디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 위반한 게 있었을 겁니다. 자주 일어나는 파기환송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 10월에 미국 검찰 항소심이 미국 검찰이 그 몰수소송 패소하잖아요. 그 가압류한 걸 몰수하겠다는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또 패소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계좌를 미국 검찰은 가압류를 해지하게 됩니다. 일단 가압류한 자, 안 한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스위스 계좌에 가압류한 사람 누구죠? 다산하죠? 나머지 채권자들은 특히 옵셔널이 남았겠죠. LKE는 옵셔널에 붙었으니까. 이 옵셔널 측은 여기 가압류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옵셔널 왜 가만했었을까요? 인지대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전형적인 말프랙티스 같아 보여요. 제 미국 소송을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 가압류를 안 하고 큰 사건을 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가압류를 안 했다고 하면은 의뢰인의 동의는 구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좀 저는 한번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2009년 4월에서는 다스 항소심에서 다스 1심이 또 파기환송됩니다. 왜냐면 다스는 1심에서 졌거든요. 근데 1심에서 다시 파기환송된 이유는 다스가 1심에서 진 이유는 미국 검찰 1심과 쟁점이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보니까 그 쟁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불법행위 하나였는데 불법행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때는 뭐 부당이득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들어가기 전에 콜린스 판사가 2차 오심을 합니다. 1차 오심은 패소한 거죠. 그 아까 전에 그 다스를 패소시킨 게 1차 오심이고 2차 오심은 12월 30일입니다. 이때 콜린스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은 관련 사건 당사자는 누구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 스위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련 사건 당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관련 사건 당사자 이외의 자는 인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검찰이나 스위스 은행, 직권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콜린스 판사의 판결문이 스위스 검찰과 은행을 구속하진 않거든요. 이게 2차 오심입니다. 이런 찰나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소송은 누가 이긴다? 김경준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준의 불법행위 관련된 형사 증거가 한국에서 검찰이 재판을 하면서 했던 기록들이 넘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김경준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4월에 다스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010년 4월 달에 판사가 직권중개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런 찰나에서 2011년 2월 2일 날 다스와 김경준은 140억 원에 합의합니다. 그러자 스위스 검찰은 이 합의를 근거로 계좌를 가압류를 해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대금을 직권으로 송금합니다. 여기서 체크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2월 2일날 갑자기 합의했을까고요. 두 번째는 스위스 검찰이 계좌가압류 해제 후 대금을 직권으로 송금한 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이거 두 가지인데요. 우선 뒤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아까 전 그 2차 오심 결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사건 당사자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검찰이 계좌 가압류 해제 후 대금을 직권으로 송금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콜린스 판사도 자기가 오심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좌파 언론들이 문제 삼는 게 2011년 2월 2일날 갑자기 왜 합의했을까 합니다. 왜냐면 2월 7일날이요. 2월 7일날 옵셔널 벤처스가 승소를 하거든요. 파기환송심에서.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2월 2일날 갑자기 왜 합의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좌파 언론들은 다스와 이명박이 압력을 넣었다. 뭔가 야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소송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게 그런 야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잘 보세요. 다스가 김경준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150억 원입니다. 140억 원이죠. 그 다음에 옵셔널이 김경준한테 청구했던 금액은 한 35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위스 계좌는 어떻게 되죠? 하나는 150억 원이고요. 또 하나는 350억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옵셔널 벤처스가 근데 지금 다시 우리 스위스 계좌는 여기 누가 압류하고 있죠? 누구만 압류하고 있죠? 다스만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 풀렸잖아요. 검찰권은. 미국 검찰권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옵셔널 벤처스가 먼저 이긴다면 만약에 옵셔널 벤처스가 이긴다면 먼저 이긴다면 예를 들어
2월 7일 날 옵셔널 벤처스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옵셔널 벤처스는 다스가 압류하고 있는 350억 원에서 집행이 가능하겠죠? 맞죠? if 만약에. 그리고 2월 9일 날 다스가 합의를 한다면 이렇게 가져가겠죠.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가져가. 그럼 김경주는 돈이 하나도 없겠죠. 스위스 계좌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다스가 먼저 다스가 2월 2일 날 이깁니다. 2월 2일 날 이깁니다. 그러면 다스가 이걸 집행을 하겠죠. 그럼 350억 원은 집행을 하면 다스가 압류가 풀리겠죠? 그럼 350억 원은 김경준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렇게 된 겁니다. 김경준이 패소할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김경준도 알고 있었겠죠. 소송을 3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옵셔널 벤처스에서 만약에 자기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때쯤 되면 판결 선고기일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맞죠? 뭐 한 달 전쯤인가 판결 선고기일을 받았겠죠. 2월 7일 날. 그렇게 되면 선고기일을 받고 나니까 김경준은 옵셔널 벤처스가 이기기 전에 다시 말해 다스가 먼저 이기게 해서 요 다스의 압류를 풀어주면은 자기가 350억 원을 빼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김경준은 부랴부랴 재판 선고 전에 합의를 한 겁니다. 왜? 다스한테 먼저 주고 압류 풀고 350원 자기 가져가려고. 이게 합리적이겠죠. 여기에 무슨 야로가 있다? 미국 사법부를 압박을 했다. 스위스 검찰을 압박을 했다.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받자 2012년 4월 4일 날 김경준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건데요. 저 또한 오해했었고요. 2011년 2월 2일 갑자기 합의한 이유. 이유는 뭐다? 한번 다시 정리하면 김경준이 압류를 풀어서 350억 원을 빼돌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스위스 검찰은 직권 송금해도 되느냐? 이게 됩니다.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8년 판결문은 당사자만 구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봤는데 삼류 인터넷 언론 주장들은 매우 이상하다. 청와대와 이명박의 압력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저희 주장은 미국 사법부에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는 것도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이건 무조건 패소한 사건이고 한국에서의 증거가 미국 민사의 증거로 변하는데 시간만 걸릴 뿐이고 김경준은 옵셔널 벤처스가 승소할 걸 확신하고 있고 이 경우 옵셔널 벤처스는 다스가 압류한 스위스 계좌에서 변제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 다스가 변제받으면 김경준 스위스 계좌에서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스가 변제받으면 옵셔널 벤처스 스위스 계좌에 압류한 것이 없어서 김경준 이를 빼돌리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철저히 경제적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린스 판사의 난리부스 2011년 6월 17일 결정문인데요. 이 6월 17일 결정문을 보시면 모든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그거를 한번 지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11년 5월 2일 날 콜린스 판사는 청문회를 엽니다. 왜냐면 2008년 12월 31일 날 내가 누구든지 가져가지 말라고 다 해놨는데 아까 전 2차 오심이요. 왜 가져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콜린스 판사는 이 사건 매우 이상하다고 하며 당사자를 모두 모아서 청문회를 엽니다.
근데 최근 이제 뉴스타파 보면 여기서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오려내서 심층 취재 기사를 만듭니다. 마치 팩트가 있는 것처럼요. 단순 청문회에 불과합니다. 이런 청문회를 거쳐서 2011년 6월 7일 날 콜린스 판사가 옵셔널 벤처스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옵셔널 벤처스가 다스가 돈을 받아갔잖아요. 여기 내놓으라고 하는 그 소송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옵셔널 벤처스에게 패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김경준은 빼돌린 통장 350억 원 빼돌렸죠? 가압류된 통장 하나 그거 공개하라고 옵셔널 벤처스에 무조건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2008년 12월 3일 2차 오심은 스위스 정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스위스 정부가 직권으로 다스의 금절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합니다. 이거는 절대 말 안 하죠. 좌파 언론들이. 근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건 결정문이고 이건 그 전에 청문회에 불과한데 이걸 집중해서 보는 게 팩트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 아닐까요? 판결문을 보지 않고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진술만 보는 거는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료가 이제 그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키워드는 이거죠. 다이렉트 오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압류된 계좌인데요. 옵셔널 벤처스에 제공하라는 겁니다. 옵셔널 캐피탈에. 네. 요거 두 개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6월 17일 결정문인데, 이제, 그건, 전문은 아니고, 요렇게만 돌아다니더라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는 것 중에 LA 총영사가 청와대와 함께 이 사건 개입하였냐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문서는 이렇습니다.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사항, 검토 요청사항. 근데 문제가 이게 시점이 없어요. 시점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서류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인터넷으로밖에 못 봤는데, 이 서류 작성 시점이 좀 애매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스위스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언제 했을까요? 과연? 그렇죠. 현재 동결되어 있는 이 계좌는 김경준이 스위스 법원 해제 요청한 상태로 법원이 곧 심리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동결 해제될 경우에 대비한 가능한 방안 여부 검토. 다스 같은 경우 이걸 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압류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했다고 하면은 그때일 거예요. 압류하기도 전에 2006년 막 이럴 때. 근데 과연 그 시점도 아닐 겁니다. 왜냐면 현재 동결되어 있는 위 계좌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스나 미국 검찰이 우선 압류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김경준이 스위스 법원 해제 요청한 상태라고 하니까 아마 합의하고 보내줄 때 아닐까, 그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시점이 애매해서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의미인지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다스가 합의 이후에 형식적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이거는 옵셔널 벤처스 위에서 봐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한국 정부 차원의 동결 요청 가능성을 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 형사사법 조약 모두 다 안 된다라고 자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목차 1을 보면은 아까 전 이런 시점도 이상하지만은 계좌 동결 후 만약 삼류 인터넷 언론 주장대로 김경준하고 다스 사이 이면 합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게 안 나오겠죠. 왜냐면 계좌 동결으로 김경준이 돈 먹고 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목차 2는 한국법상 동결도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청와대 압력이 있다면 이렇게는 검토 불가능하다는 서류가 나올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다시피 이거는 단순 법률 보고서입니다. 근데 무슨 압박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에 보고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안 보고 김경준 총영사 이렇게 목차만 보면은 그럴듯하죠. 그래서 여기에 속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방어 협약서 대응 방안입니다. 이것도 이제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시점이 2012년 3월 19일입니다. 2012년 3월 19일은 김경준이 2011년 2월 2일날 돈 받고 나가잖아요.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옵셔널 벤처스에서 억울하겠죠. 가압류도 풀려있는 상태고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겠죠. 재판은 이겨놨는데 집행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옵셔널은 어떤 걸 하냐면 채권자들을 모아서 공동대응하자고 하는 취지의 문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돈 못 받은 사람들 채권자들 모아서 공동대응, 다시 말해서 돈 받아간 다스나 기타 요거 관련된 야로를 부렸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로 의심된 사람들, LA 총영사, 법무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다스만 몰래 돈 받게 해줬다. 그래서 얘는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여기다 적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해자로 지목한 게 이제 LA 총영사하고 법무행정관입니다. 좌파 언론도 이런 걸 보고 LA 총영사하고 법무행정관이 가해자라고 하는 거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문건대로 공동대응도 안 했고요. 소송은 각자 진행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좌파들의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합리적 의혹 제기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스 BBK 소송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한 가지 한번 하기 전에 한번 이것만 생각하고 합시다. 최근에 검찰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 2일 다스 돈 받아간 날이죠. 다스 돈 받아간 날. 이때가 이제 에킹검토라는 회사가 이제 이명박을 그 다스를 도와준 그때라고 합니다. 에킹검토가 다스. 그러면은 2009년 3월이 언제였냐 보면 한번 다시 볼까요? 이때예요. 다시 말해 2009년이면 이미 민사증거도 다 왔고요. 김경준이 패소할 거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한 것도 보면 직권중재에서 합의밖에 한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40억을 줄 사건인가요? 40억 소송 비용이 될 사건인가요? 또 하나 더 보면은 다스가 받은 돈은 14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 40억 정도 소송 비용을 썼습니다. 근데 이 추가로 40억을 더 쓸까요? 쟁점도 사실 다 끝난 상태인데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검찰은 여기서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삼성으로 대납받았다. 또 현대가에서 대납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현대는 부인을 했습니다. 삼성도 부인을 했고요. 말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에킹검토하고 거래하고 있었던 거 준 거다. 라고 하고 삼성은 뭐 이건희 회장 사면 대가라고 하고 현대는 양재동 사업 건설 대가라고 하는데 모두 전혀 아니라고 당사자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